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키나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의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투매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함께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K-칩스법에 대한 통과.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라는 우리 옛말도 있는 것처럼요. 칩스법, 그러니까 K-칩스법에 의해서 이제 KIRA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 이 재생에너지 쪽에 관련된 또 정부의 법도 정부에서 이 법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에 뭔가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세액공제 수준을 넘어선 어떤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자금 지원, 보조금 지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봤을 때 일단 우리도 한숨은 좀 돌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어느덧 2월 마지막 그렇습니다. 거래일입니다. 3월 되면 참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 거래소라던가 트럼프가 정말로 관세를 부과할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거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켓나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모닝체크 또 세 가지 체크사항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제 태양 강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이제 이니셜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관련주죠. 한화솔루션 이 회사가 7.8% 급등을 좀 했고요. 대명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 7%가 넘게 좀 올랐습니다. 심지어 하나솔루션 우선주까지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SK 이터너스도 SK그룹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역시 3%가 넘게 각각 좀 올랐고요. 이 REC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 대형 발전사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은 이 REC 제도 때문에 사실 이제 이 REC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좀 이 태양광 산업을 좀 확산시키겠다라는 의도는 이제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산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너무 이제 고만고만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난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약간 좀 뭔가 좀 말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 선의의 경쟁 사실 이걸 기대하기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태양광 발전 시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이 제도를 폐지를 해서 이제 한국의 태양광 시장도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도 좀 대규모로 하고 사이즈도 좀 확 키우고 하는 식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들 퍼스트솔라의 올해 판매 실적이 좀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온 것도 좀 반영이 됐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시장이 현재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훨씬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력망을 구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구조, 이 인프라를 만드는 거는 뭐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어디고 다 가장 핵심 사안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태양광 사업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냥 업계 시장에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 좀 그립을 쥐고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게 다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큰 차원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어제 5.5%나 또 급등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요 밑에 차트는요, 최근 일주일 새 카카오 주가 흐름인데요. 이게 고만고만하다가요. 지난번에 오픈 AI 샘 알트만 CEO 왔을 때 이제 동맹도 맺고 등등등 하면서 그때 주가가 4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반짝 급등을 했다가 그도 이후에 조금 스물스물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이틀 사이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주가 급등의 배경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IB죠. 모건 스탠리가 카카오의 투자 의견을 무려 5년 만에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이 내용이 일단은 기적적인 어떤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도요. 뭐 20% 올린 게 아니라 무려 40%나 올렸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목표가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건 스탠리가 왜 갑자기 카카오를 이렇게 좋게 본 거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살펴보면 일단 한국에 있는 여러 AI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이 두 개를 이제 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카카오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AI의 잠재력이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고 역시 이거에 대한 비교 대상은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AI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뭔가 모멘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카카오가 좀 추진하고 있는 AI 개발의 방향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비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 카카오의 현재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딱 맞는다. 뭐 카카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은행까지 있고 증권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엣지 단, 그러니까 가장 소비자 단에서 이 사용자들이 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이 카카오가 잘 구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다시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카카오가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카카오한테 또 한 번 이제 열쇠가 넘어온 키가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식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양단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빚으로 뭔가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투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이제 좀 센 종목들, 가장 핫한 종목들 주로 투자하는데 요즘에 정치 테마주들의 이 신용거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오세훈 테마주로 알려진 진양산업이 신용 잔액이 10%로 가장 좀 높고요. 대원전선, SG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쭉 있습니다. 다 뭐 오세훈, 우원식, 김동희 이제 지금 막 뜨고 있는 그런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 뜨고 있는 그런 야당, 여당 다 합쳐져 있네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크라 재건주 관련된 대동, 현대, 에버다임, SY, 스틸텍 같은 회사에서도 좀 비투가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 지금 넉 달 만에 18조 원 넘어서면서 뭔가 우리 주시장이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 또 이면에는 또 이런 비투와 관련된 이런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좀 담겨 있다. 이게 또 결국 시장의 또 두 가지 얼굴이겠죠. 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 넘는 낙폭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무려 8%나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다른 M7 종목들로도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장 후반부에 강했던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실적과 또 여기에 월가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쏟아지면서 이날장에서 8%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3%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빅테크 종목들의 가격 하락에 힘을 보태줬던 건 이날장에서 발표가 됐던 신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사실 경제의 방향성을 뚜렷이 알기 어려운 서로 엇갈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놓고 봤을 때는 24만 2천 건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막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면 이번에 발표됐던 건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월의 잠정 주택거래 같은 경우는 집계 1회 최저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 주택시장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은데 2001년도 집계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PC 먼저 잠정치가 나왔죠. 2.7%로 2%포인트 하락이 됐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일지 일단 경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들이 모두 제기각각 엇갈린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오는 확정치를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염준의 기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영될 수 있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쪽의 이슈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 마약 유입이 중단이 되지 않는다면 예정했던 대로 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 시행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와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 더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크게 흔들렸었던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월가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지수 하락이 나왔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와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도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이름은 오셀롯이 고요. 오류의 수정 비용을 90%나 절감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로 오늘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확정치 PC 새벽 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도 주요 일정들이 계속해서 준비가 돼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시작될 중국 양회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역대급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 쪽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들,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까지도 해당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박근호의 빅샷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 자 한번 볼까요? 네. 네. 폴란드. 폴란드는 최근에 K2 전차 살 것처럼 하고 안 사가지고 지금 감질나게 하는 애들인데 한번 써보자. 폴란드가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네, 역대 최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제 자리가 좀 모자라서 역대 최고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역대 최대라는 거는 폴란드만입니까? 아니면 글로벌하게? 폴란드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력, 수력.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근데 정도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밤에는 이게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거대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뭐 단점들이 대두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태양광처럼 넓은 땅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세팅만 해놓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과거에 이제 그 좀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발전을 굉장히 지향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거기다 메꾸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폴란드 중심으로 이제 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게 일단 어떤 규모를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인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진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진행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폴란드가. 네. 그럼 이거는 이제 폴란드가 그 폴란드라는 자체 국가 내에서 또는 유럽 차원에서 이렇게 네. 프로젝트 명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죠. 네. 키워드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코트라. 여기 또 코트라 갑자기 나오네요. 네.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해상풍력과 예, 관련된 이거야 이미지는 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뭐 사이트들을 여러 군데 들어가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저는 일단 이 코트라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 각각 매일은 아닌데도 가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나라별로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쫙 종합적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을 지금 국가적으로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가, 코트라라는 게 이제 한국무역진흥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한 거의 3년 전쯤에, 2년 반, 3년 전쯤에 미국 쪽의 변압기가 굉장히 지금 쇼티지가 난다라는 것도 코트라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때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일렉 같은,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그때서부터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여기서 나온 그 기사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정말 빨리 시작했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트라에서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어제 나온 이제 뭐 뉴스라고 해야 되나, 기사라고 해야 되나, 예. 우리 기업의 기회가 될 폴란드 에너지 전해 중심축, 폴란드 발티카 2, 그다음에 3까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돼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좀 약간 확대를 좀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기사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업의 기회가 될 폴란드 에너지 전해 중심축. 이제 프로젝트명은 발티카 2, 그다음에 3까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약간 헤드라인 밑에 두 번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죠. 최대 규모의 에너지 투자를 프로젝트를 네. 시작을 했다. 해양건설, 수소, ESS 등 해양 에너지 분야 협력이 확대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5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폴란드의 이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중심이 이제 이 해양건설, 해양 풍력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폴란드라는 나라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바다가 인접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풍력이 좀 가능한 거고,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뭐 K2 전차, 뭐 K9 자주포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폴란드가 이게 해안이 있는 나라인 정도에서 생각 못했는데 네. 오늘 저도 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렇게 거대한 걸 한다고 그러니까 네. 맞아, 폴란드가 바다랑 접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야, 이제 폴란드.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보면서. 네. 그러면 이 폴란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네. 되겠죠?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23년이면 괜히 작년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폴란드 재작년에 국내 에너지 생산 비율, 이제 폴란드의 에너지 생산 비율, 이제 가장 맞는 부분이 이제 이제 석탄이죠. 석탄이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하이드로는 원래는 그 의미는 아닌데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수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웨이스트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그 우리가 소각로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당연히 뭐 원유고요. 지오터말은 이제 지열입니다. 지열. 이제 솔라, 윈드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탄 비중이 너무 많다.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만큼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2040년대까지 40년도까지 이제 폴란드의 PEP 2040이라는 프로젝트, 폴란드 에너지 프로젝트의 약자인데요. 네. 자,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코트라에서 정리를 해놓은 표인데요.
PEP 이제 폴란드 에너지 프로젝트 2040 주요 내용인데요. 석탄 감축 계획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렇죠. 아까 앞서서 포여에서 저희가 함께 봤듯이 지금 석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줄일 것이다. 그다음에 주요 에너지원을 어느 곳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원자력은 이제 유럽에서는 좀 약간 뭐 이미지가 그렇긴 합니다만 해상 풍력 위주로 돼서 우리나라도 해상 풍력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코트라에서는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상풍력 11기가와트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보통 우리가 대형 원전 하나가 1기가에서 1.2기가와트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땄던 체코 원전이 1기가와트, 그다음에 맞습니다. 95년에 땄던 그 아랍에미리트 바크라가 1.2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한국형 원전은 1.2기가와트고.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전을 대략 10개 이상을 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해상풍력으로 끌어내겠다. 예, 이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폴란드는 에너지 수급 정책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나라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해상 풍력 입장에서는 굉장한 먹거리가 생긴다. 그럼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폴란드 에너지 생산량 변화인데요. 요 내려가고 있는 거는 이제 석탄입니다. 아, 그래도 줄구는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줄고 있고요. 이제 석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확대를 해야지 보이는데 노란색 선이 있어요. 이 노란 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지열이랑 솔라, 윈드 예.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채우겠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요 부분들. 네. 지금요 여기쯤 있습니다. 제가 좀 찍어드리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그 많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만들겠다는 뜻이죠.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럼 폴란드 발티카 2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고요. 이제 폴란드의 가장 위쪽인데 이 발티카 2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제 3까지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폴란드가 넓은 바다와 또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상 풍력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좀 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폴란드가 해상 풍력을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성이 뭐야? 그러면 이거잖아요. 폴란드와 가장 좀 관련이 깊은 기업이 있어서 이제 사실 해상 풍력 하면 사실 그냥 풍력만 해도 뭐 CS 윈드, 뭐 SK 오션 플랜트 그렇죠.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좀 연관 깊은 기업을 우리 코트라에서 나온 기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토픽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기사를 한번 보면은 기사를 먼저 보죠. 이게 이제 그 코트라에서 나온 기사를 이제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한 건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PGE는 폴란드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에요. 에너지 기업이고, 오스테이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천에서 이제 해상풍력을 만든 기업인데, 맞아요. 전 세계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폴란드 국영 기업과 이 오스테드가 폴란드의 해상 그 풍력 발전을 주도를 하는데, 그렇죠. 이 오스테드와 관련이 깊은 기업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기업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 네, 맞습니다. 보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발티카2 프로젝트는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인 PGE와 글로벌 해상 풍력 개발 기업인 오스테드가 공동으로 추진해요. 그럼 네. 이 오스테드와 관련 있는 기업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당연하죠. 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가 누군지가 네. 중요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네. 자, 토픽 볼까요? 역시 CS윈드군요. 네. 사실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미지를 보면서 왜 네. CS 윈드가 폴란드 그다음에 오스티드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CS 윈드 홈페이지고요. 그냥 온리 풍력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표적인 이미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면은 CS 윈드가 이 전 세계 1위 그 해상 풍력 그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업체인 블라트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근데 260 몇 억, 269억의 인수를 이제 실질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러게요. 가장 큰 그 하부 구조물 업체를 269억에 인수를 했나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오스테드한테 이제 이 블라트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납품 기일을 못 맞췄어요. 그래갖고 이 오스테드가 CS 윈드한테
아까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CS인데 야 얘네 좀 약간 좀 위험한데 니네가 인수해서 회사 좀 키워갖고 니네 사업도 좀 시너지를 내라 그래갖고 그걸 오스테드가 먼저 제안을 했다. 네 맞습니다. 기사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윈드가 전 세계 1위 하부 구점을 기면 블라트를 이제 인수를 한 상황이죠. 그럼 이거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블라트가 오스테드한테 납품을 하려다 못해서 CS 윈드가 샀으면 과거에도 이제 고객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고. 블라트를 CS인도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오스테드에서 발주하는 네. 이 하부, 네, 맞습니다. 해상풍력 네. 하부 발주는 네. 다 이제 CS인도로 네. 고스란히 넘어올 네, 거다. 그것도 오스테드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중매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기사를 한번 그 타임라인 순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기사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인도 주가 급등, 3분기 호실적의 블라드트 인수 마무리 단계. 네. 이건 뉴스가 나왔고요. CS 윈드 블라드트 판가 인상으로 흑자 전환 가능. 영국 노동당 집권하며 해상풍력 탄력을 받을 것이다. 뭐 영국 노동당이 집권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CS 윈드 폴란드 최초 해상풍력 발전 변전소 건설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폴란드와도 기존에 이미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원래 있었네요.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해외 생산법이 이제 캐파인데 덴마크가 가장 많잖아요. 그 오스테드 있는 회사. 그렇죠. 오스테도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마크가 이제 CS 윈드는 덴마크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가 여기면 덴마크가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가깝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는데 덴마크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송 같은 게. 우리가 아까 봤던 발티카 프로젝트는 이제 요점이라고 그런 보시면 될 거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CS 윈드가 좀 여러 가지로 기대치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최근에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가는 최근에 좀 별로 안 좋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그 약간 기저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 실적이 굉장히 잘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정리이 되려면 당장 뭐 오늘서부터 내일 이렇게 결정이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CS 윈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수혜를 톡톡히 좀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도 좀 해상풍력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조 단위의 이제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사업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중국의 해상풍력 업체들이 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되게 좀 높아지니까 좀 각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되게 좀 뭔가 바꾸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 해상풍력 관련된 업체들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 삼아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에너지 3법 해상풍력이 속해 있는 에너지 3법이 통과가 됐죠. 그것도 네. 있죠. 네. 뭐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촉발제만 딱 좀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자 오늘 박근호 이사님과 이 해상풍력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결 강도를 통한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자, 뭐 종목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미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맞아요. 웃으면 네.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별 앵커님도 이제 방송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시황 얘기할 때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뭐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와 거의 똑같은 빈도수로 나오는 게 미 증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미국 증시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떨어지는 법은 없으니까 뭐 일단 시장 차분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마트입니다. 네. 정말 유명한 종목이기 분위기가 때문에. 네. 작년이랑 올해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온라인 쪽에서 이제 너무 늦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마트는 또 강점이 있죠. 스타벅스,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저기 고양이도 있고 하나메이도 있는 그 이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필드.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다. 네. 가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정말 자, 좋네요. 근데 이렇게. 이 체결 강도는 은별 앵커님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네.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날은 당일 체결 강도는 좋을 수는 있지만 일주일 네. 체결 강도는 좋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좋으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평균이 좋아야 되는데 한 번 올라온 건 여기서 신호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한 경우는 있죠.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서 신호가 좀 나왔어요. 역시 뭐 이마트를 사실 실질적으로 저런 이제 은별 앵커님 쪽 차트 쪽에서 올라갔을 때 샀다가 물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또 겨우 회복을 해줬네요. 그렇죠. 회복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결 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 체결 강도가 처음 들어간 날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그 다음 날이거든요. 네. 근데 그날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살까 말까 망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마트 체결 강도 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체결 강도는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한 박자 늦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그다음에 104, 그다음에 144 정도 기록하고 일주일 체결 강도 한 번도 안 빠졌고 한 달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고 그 60일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중간중간에 좀 약간 그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요게 이제 0.6% 올라간 날 152. 이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보합권에 마무리한 날도 105로 또 마감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 지금은 뭐 약간 따라잡는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마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 중간에 살짝 보여주셨거든요. 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고편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이스 홀딩스인데요. 네. 이 종목이 어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그런데 과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언제쯤 체결 네. 강도를 신호를 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라고 이제 네.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필리핀 쪽에서 니켈 원광을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네. 뉴스가 좀 나왔죠. 자, 저는 이제 뭐 그런 쪽 이제 채굴하거나 리튬 이런 쪽을 굉장히 좀 약간 싫어하긴 하는데 일단 뭐 한번 보죠. 이날 나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약간 불가능했고 그래도 이날 좀 힌트를 줬고 중요한 의미는 이날 체결 강도가 좋은 의미가 나왔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팔지 말고 유지를 하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체결 강도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신호가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 네. 잠깐 차트만 잠깐 볼게요. 네. 여기 올라가는 구간 있죠. 사실 네. 여기에서도 체결강도 좋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신호가 두 번 나왔습니다. 거의 나온 부분이고 여기군요. 그다음에 네. 그 나온 게 아니라 0.6% 오른 날 네. 247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체결강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네. 처음 신호가 나온 날은 1.8% 오른 날 252, 109. 네. 그다음에 한 달까지 100. 이 다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시세가 좀 약간 마감이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계속 그렇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때 계속 홀딩을 하라고 이제 체결 강도가 유지하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유의미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이스홀딩스를 통해서 매도 신호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오스코텍. 최근에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좀 소액 주주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 강도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네. 매출이 6배 늘었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를 봤더니 그 연 매출이 50억에서 300억으로 늘어서 이제 6배가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시가총액은 조 단위 기업이죠.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될까요? 바이오들은 이제 네. 뭐 어차피 소위 얘기하는 한 방을 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기술 수출도 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네. 이제 장대 양봉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딱 정말 좋은 자리에서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도 뭐 살만한 날이었죠. 실질적으로는 뭐 관심이 바닥 잡았나라고 생각을 할 네. 수도 있는 차트고요. 그다음에 떨어졌고 안 사길 잘했네. 그다음에 이날 신호가 듯 하다가 아직은 이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딱 V자 반등 나올 때 이제는 사도 된다라고 이제 오스코텍의 매수 신호를 체결 강도가 정확히 줬고요. 그다음에 어제 장대 양봉 하루도 안 기다리고 바로 이제 큰 수익을 줬는데요. 체결 강도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좀 없었습니다. 뭐 10만 주, 20만 주 이 정도 이제 거래가 되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 이 거래일 전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네. 13만 주 거래가 되면서 당일 체결 강도 186, 그다음에 우와. 5일 체결 강도 107.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풀렸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갔는데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살만한 자리였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어제죠. 11%. 일단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뭐 종목들이 좀 약간 어렵고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이건 떨어지겠나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이 와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이제 세계화 강도를 보시면서 어떤 매매 기준점을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좀 안정된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어쨌든 지금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체결 강도만 보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슈도 네, 보고 뭐 거래량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트적인 분석도 함께 있는데 여기에 체결 강도까지 더해져서 뭐 여러 가지 삼박자 고루 맞춰줬을 때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럼 네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 전장 관련된 부분 기업인데 이 네, 종목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체결 강도를 어떻게 신호 줬을까요? 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어, 정말 딱 좋은 정말 자리에서. 답답하게 네, 움직이다가 정말 답답하게 네. 움직이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날 체결 강도상에서 매수 신호를 줬고 흔들렸죠. 네. 흔들렸으면은 좀 약간 내 마음도 흔들리겠죠. 주가가 흔들리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고 어제 네. 정말 너무 많이 흔들었는데 체결 강도를 같이 좀 확인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좀 신호가 나왔는데 자, 은별 앵커는 1.6% 네. 오른 데 좀 짚어줘 보세요. 그날 체결 21일 강도가 날, 네. 212.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높은 거죠. 1.6% 올랐는데 212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다음에 보합인 그 날은 위에가 더 보합인 날은 지금 네. 체결 강도가 414예요. 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체결 강도인데 그 밑으로는 일주일 체결 강도 비어 있죠. 이틀 연속 유지를 해줬고 이거 뭐지? 뭐 있나 보다라고 사셨으면은 좀 약간 흔들긴 했죠. 차트가 많이 흔들긴 했습니다만은 체결 강도 일주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좀 해봐라라고 좀 보여주는 좀 약간 특이한 것은 오른 날 체결 강도가 다 빠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 판단을 해야 될까? 저도 좀 약간 뭐 갈등이 되긴 합니다만은 5일 체결 강도가 일단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일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일 체결 강도에는 매도 신호가 더 많이 잡히고는 있지만 네. 일주일 체결 강도가 아직은 견고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흔들어도 조금 더 보유자분들은 수익 구간일 때 유지하자라는 전략일까요? 위쪽에서 너무 많이 매물이 나왔어요. 그 차트를 보면 이제 네.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빗샷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빗샷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JS 코퍼레이션이요. 네, 뭐 여자분들이 네. 물론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별로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핸드백의 그 OEM 네. 기업이죠. 예, 핸드백을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뭐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관련주로도 좀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네. 한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 볼게요.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좀 무난하고 굉장히 좋아요. 탄탄합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못 오르고 있고 최근에 좀 약간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으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올라가기 전에 한번 거쳐야 되는 구간 N자형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N자형 패턴을 정확히 좀 그려줬고 바닥권에서 축 쳐졌을 때 쫙 끌어올리는 누군가가 이제 가져가는 이런 네.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체결강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조금 더 늘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거래량은 한 뭐 6만 5천 주, 그다음에 체결강도 280, 그다음에 네. 5일 체결강도 128.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딱 들어갔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어제의 흐름이 좀 약간
그동안의 JS 코퍼레이션의 흐름 중에서 좀 약간 독특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체결강도, 그다음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 그다음에 좋은 실적, 요과 3박자가 좀 맞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 JS 코퍼레이션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마이클 코어스라던가 갭, 이 핸드백을 네. 대신 만들어주는 OEM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빅샷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원택이요. 네. 원택. 두 종목 모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미용 관련 기업인데 네. 최근 미용 관련된 기업들 시세가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원택은 어떨까요? 원택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좋고 일단 네. 갖고 오는 이유는 좀 있긴 한데 일단 체결강도 시간이니까 체결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가 나올 때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데 와. 조정을 줄 때는 또 잠깐 좀 지루하게 조정을 주고 있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차트상으로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전 고점을 넘어서 그 고점을 지지를 하면서 차분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약간 주목을 했고요. 거래량도 어제 기준에서 이틀 연속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결강도 어떻게 나는지 네.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와, 최근 네. 일주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거래량을 좀 기록을 했고요. 네. 이제 거래량이 네. 한 123만 주 정도. 그다음에 당일 체결량도 그렇게 높지는 않긴 합니다만 119, 120에 가까운 119.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은 그 전에도 한번 들어간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제가 그 좀 시세가 강화되는 흐름들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실적 좋고 뭐 약간 좀 오르긴 합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레이저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택 일단 뭐 이름은 좀 약간 좀 그 민택이랑 또 조금 네. 헷갈릴 수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올리지오라는 네. 레이저가 좀 유명한데 아. 좀 이름을 좀 약간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렇게 네. 직관적이에요. 네, 그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프팅 네, 안 해주는 거죠. 관련해서 네. 관련된 네. 레이저 아. 피부과에서 많이 받으시니까 원택 주주분들은 이제 피부과 한 번씩 가셔갖고 이제 매출을 좀 올려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지금 빅샷 종목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과연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익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4일 국내 첫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합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거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야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건데 정규 거래 시간에는 기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열리고 이 시간 전후로는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효력이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3시 20분까지 제출한 호가의 효력은 오후 8시까지 유지되고 종전 정규장 종료 이후 원하지 않는 호가의 주문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따로 주문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 애프터마켓 운영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에 상장된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장 2주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될 종목은 롯데쇼핑과 제일기획 등 총 10개인데 점차 800개까지 거래 종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주문 유형도 생깁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가 호가와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로 구분된 4가지 지정가 호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외에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가 생깁니다.
예컨대 최우선 매도호가 10,000원과 최우선 매수호가 9,000원이 각각 들어있다면 중간가 호가는 9,500원으로 자동 조정되는 겁니다. 중간에 최우선 매도 매수 호가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중간가 호가도 바뀝니다. 또 미리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도 추가됩니다. 현재 시장가가 9,000원인데 미래 가격이 10,000원으로 오르면 미리 설정해둔 지정가격 9,500원에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는 스톱 지정가 호가를 주문할 땐 스톱 가격과 지정 가격을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매도의 경우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높게, 매수는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한번 설정한 스톱 가격은 바꿀 수 없고 호가 유형은 시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래 수수료는 인하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비해 20%에서 40%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거래를 자주 하는 단타족과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가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비교해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거래 시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SOR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넣는 최선 집행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70년 만에 깨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투자자들은 유연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처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 힘입어 장 초반에는 강세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3% 상승폭에서 마이너스 하락 5% 하락까지 전환되는 등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라면 트럼프가 내각회의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로 언급을 했지만 장 시작 전 3월 4일부터 예정된 관세를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들도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보였고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시아 증시에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지수의 움직임들을 보면 2,6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장중에 2,600선을 좀 견조하게 유지해 준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를 좀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섹터 선별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섹터로서는 좀 방산과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전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해군 장관 후보가 하나의 미국 조선수 인수에 따른 기술 유익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하락 추세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장세인 만큼 그런 투자 전략, 선별의 투자 전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 만큼 오후장 들어서서 좀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민 전무가 신일섭 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는 뉴욕 시장이 거의 매일 현재까지는 떨어다시피 합니다. 엊그제 나스닥 잠깐 반등하고 나서 다시 오늘 아주 2%가 넘게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주변 상황이 호재가 좀 찾기 어렵죠. 기대했던 엔비디아 가이던스 쪽에서, 그러니까 전망 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늘었고, 계속 요즘 지표들은 어쨌든 부진하게 좀 나오는 상황들이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실업률,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는 약간 이제 그 정부 그 공무원들 해고 요 여파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국의 고용시장 전반이 다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시장에는 여러 가지 좀 오늘 부담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민 전문가부터 탑3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국내 토종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속보로 나온 뉴스인데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서 퓨리오사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마 며칠 전에 미국의 메타와도 인수 협상을 벌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와 그다음에 TSMC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에 고가의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점 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는 시각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자인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등 코스닥 위주의 창투사들의 오전장 움직임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SK텔레콤과 아이온큐의 동맹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저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SK텔레콤과 나스닥 시가총액 약 9조 원짜리인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손을 잡았습니다. 3,300억 원을 투자해 직접 아이온큐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실제는 아이온큐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양자 기술을 이용해 보안 및 네트워킹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SK텔레콤은 AI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이번 결합으로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이점을 먼저 누릴 수만 있다면 판도를 한 번에 단숨에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자 테마로의 시장 수급이 쏠린다면 그때 SK텔레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동맹 소식인데요. 며칠 전에 로봇 배터리 뉴스로도 또 한때 떠들썩했었는데 삼성과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사흘 연속 미래 신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의 소식에 이어서 이번엔 현대차의 목적 기반 차량에 삼성전자의 AI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요것이 더해지는 방안입니다. 양사의 이런 협업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거센 빅테크 공세에 앞서서 기술적 자원과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자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협력 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에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행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퓨리오사 AI 그리고 SK텔레콤, 삼성과 현대차까지 기업들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 장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주 중에서 뒤늦게 신고가를 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방산주들 방산으로 가고 로봇으로 가고 별 이슈로 다 가면서 급등한 것들 다들 아실 것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30조 어제 조금 이탈됐지만 12 시가총액 코스피 12 KB금융을 지금 역전하기 직전까지 지금 주가가 치솟았단 말이죠. 근데 제4의 방산주 한국항공우주만 굉장히 늦은 흐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마저 이번 달에 또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26일부터 28일 오늘까지 열리죠. 부산 백스코에서 2025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보시면 북한군 포로 잡을 때 드론의 활약들 정말 대단하죠. 무인기라고 생각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사의 전시회 부스를 3개로 존을 분류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무인기 AI 파일럿 시뮬레이터로 분류해서 카이가 지금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 현대 로템이랑은 다르게 약간 공군 쪽에 강점이 있는 방산주임을 알 수가 있겠죠. 카이의 활약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뷰티 관련주의 강세 흐름 속에서 APR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분명히 클래시스에 대한 얘기 드렸죠. 그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 피인수가 인수가 진짠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시스가 이끄는 그 홀로 이끄는 게 아니었죠.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가 전부 역사상 신고가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 코스닥은 역사상 신고가가 저 아드먹기 먼 곳에 있는 반면에 이 종목들은 전부 시장을 이겨낸 종목들이라고 귀한 자식 대접하듯이 대접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뷰티 관련주들은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자 그것들이 여러 종목이 지금 군집화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산이 돼서 이 후발주들도 생기는 겁니다. APR 같은 경우는 이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있고 에이프릴 스킨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큐브 AGR이라는 뷰티 디바이스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젊은 대표님이 한순간에 갑부로 앉으시면서 굉장히 눈길도 끌었었는데 APR이 지금 후발주로 합세하는 그림임을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조직 개편 소식이 나왔는데 뭐 조직 개편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 건 아니고 최근에 네카오의 흐름이 계속 좋았고 최근의 흐름은 또 네이버가 조금 쉬면서 카카오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기반의 핵심 사업을 통합해서 최고 제품 책임자라고 CEO가 아니라 CPO라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 조직을 통합해서 카나나라는 단일 조직을 운영한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AI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고 조금 더 AI 서비스에 집중된 이런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어떤 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는 명확히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카카오의 흐름에 조금 더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 재작, 사실 최근 2, 3년이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오래고 또 깊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 뭐 대표님 국민주 중에 하나였는데 상심이 좀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대단히 폭발적으로 올랐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어쨌든 꾸준한 어떤 반등의 어떤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 점 이런 그나마 좀 투자자분들한테 마음에 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군요. 하여간 여러 가지 뭔가 변화를 모색한 카카오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8분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28일 금요일장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미증시 트럼프의 발언 속에서 하락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1.5% 그리고 코스닥도 1.3% 깊게 눌린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2,600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2,582선 그리고 코스닥도 760선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8% 이상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5% 이상의 급락을 보인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1% 이상의 하락. 그래도 삼성전자 D램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는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1%,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6%, 현대차도 0.85%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들이 우리 시장도 파랗게 질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2차 전지들 약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1.3%, 2%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고 제약바이오인 HLB는 그나마 조금 지수 하락 대비 버텨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0.8%, 알테오젠도 1% 이상 빠진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9시 딱 됐습니다. 2월의 마지막 달에도 조금 오늘 무겁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으로도 1% 중반 전후에 이제 이런 낙폭을 일단 보이면서 시작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좀 잘 버텨내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또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1.38% 하락한 채, 그다음에 코스닥 또 1.39%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환율이 그럼 아무래도 좀 오늘은 좀 오르면서 좀 가겠죠. 어제도 이미 환율이 조금 올랐는데 오늘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좀 가지 않겠냐. 지금 환율이 8원이니까 많이 올랐네요. 좀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외환 좀 1,43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우리 또 환율을 다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시 1분 됐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고은별의 거 전해 주십시오. 네, 2월 28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2월 들어서 우리 시장은 차분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발언 속에서 깊게 눌린 채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과 좀 디커플링 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만회해주는 힘을 우리 시장이 2월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떠한 흐름을 또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관세를 다음 달에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이 마약 문제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10% 추가 관세 안까지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오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5% 이상 하락하면서 2,581선, 코스닥도 1.6%가량 깊게 눌리면서 결국에는 760선도 내어준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가장 시청자님들께서 좀 주목하고 계실게요. SK 하이닉스의 출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간밤에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매출 기대치를 넘어섰는데 그 성장률이 너무나도 아쉽다.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5%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에서는 현재 3.7%가량 내리면서 출발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1.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 정말 안 좋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35%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기술주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1%가량 빠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오늘 0.9%가량 하락하면서 19만 8,700원대의 거래가 지금 개시가 됐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우선 1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일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도요, 최근에 실적과 함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0.27%가량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삼성과 협력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낙폭 대비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0.53%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8%가량 내림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네이버가 정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당락 1인 어제 지금 대형주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투매가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2%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K금은 역시나 배당락 1 어제였죠. 오늘 0.87%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굳건합니다. 오늘 1.5%가량, 0.15%가량 오늘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시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0.46%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이라던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감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5%가량 하락, 신한지주 1.3%가량의 내림세, 메리츠 금융지주도 0.9%가량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하나오션 오늘 1.49%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지금 20위권 내 종목군들 가운데서 그나마 좀 상승을 하거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을 본다면 조선주인 듯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1.7%가량 빠지면서 27만 6천 원대, 그리고 삼성물산 지금 1.5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가량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오늘 과연 상승으로 돌려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5위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가 1.6%가량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약세와 함께 어제도 안 좋았고 오늘도 역시나 시세는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다음 달에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과연 상승 반전을 시도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종양학회 그 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기사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클래시스가요, 어제 6위권까지 강하게 올랐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인수설 속에서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67,60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1% 이상 빠지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0.8% 조정받으면서 11만 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1.9%가량 내림세 나오고 있습니다. 32만 3천 원대. 리노공업 오늘 반도체가 유독 더 약합니다. 3.8% 이상 빠지면서 22만 1,500원대에 거래가 진행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 그리고 JYP 엔터, 엔캠 그리고 SM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하락과 비교했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하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단을 좀 견고하게 막아주려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힘이 좋은데요. 무려 1.25%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최근 셀트리온 관련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여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HPSP도 3%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6위권까지 밀렸고요. 펄어비스 1% 하락, 보르노이도 1%가량 내림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펩트론이 오늘은 0.59%,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색이 된 모습입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영커가 쭉 훑어주셨습니다만 어느 업종, 어느 섹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오늘은 정말 블루 일색이네요. 이런 날 참 오늘 들어서 좀 거의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수가 많이 하락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역시 투자 심리가 좀 움츠러드는 게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6% 코스피, 코스닥 역시 6% 근처까지 하락을 했고 환율 1,452원까지 좀 올랐고 오늘도 수급상으로는 개인만 사네요. 외국인 현재 벌써 684억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출발 상황에 대한 또 해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일단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출발은 예상했던 대로 좀 약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전 시장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실망을 하시거나 이제 오늘 진짜 많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걱정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오후장에 이 오전에 떨어진 폭을 얼마나 좀 메꿔줄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초반부터 역시나 미국 시장이 현재 나스닥이 2.7% 빠져 있고 S&P 500이 1.5%나 빠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1% 이상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오전에 조금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오후에 어떻게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봐야 되는 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뭐가 담겨 있냐면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정말 안 좋은 포인트가 뭐였냐면 원래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으면 사실은 시장의 낙폭이 훨씬 더 컸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거래소 코스피에서 800억 정도 외국인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그냥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뿐이지 시장의 강세,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 약간은 좀 고민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진 이유를 좀 참고를 해보자면 엔비디아가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락한 거를 또 한 번 짚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가 뭐지? 라고 살펴본다면 실적도 괜찮고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미래지향점, EPS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도대체 왜 떨어진 걸까 한다면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실적을 내올 때마다 뭐 200% 상승, 90%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국 1등을 하다가 지금 삐뚤어진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거하고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마음하고 다른 겁니다. 조금 더 해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엔 블랙엘 발열 문제라든지 딥시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딥시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크게 엔비디아가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좀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라도 전체적인 기술주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역시나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 어저께 분봉을 보신다면은 오전부터 밀린 게 아니에요.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정말 거품처럼 막 퍼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잘 버텨주다가 좀 꺾였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다면은 약간 뭐 멕시코와 캐나다에 원래는 3월 달에 매기기로 했던 걸 4월 달에 매기겠다라고 어저께 얘기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또 3월 달에 그대로 진행할 거야. 하루 만에 말을 바꾸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미국 시장도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좀 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오늘의 하락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계속해서 좀 뚝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무 기자는 어쨌든 계속해서 올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신일수협위원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74.94, 46.81포인트, 거의 50포인트 빠지네요. 등락률은 1.79, 1.80%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758.23, 12.62포인트로 등락률 1.64%, 코스피가 좀 더 많이 빠지네요. 지금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4.15% 아직 플러스고 코스닥도 5.84% 플러스입니다. 1개월은 거의 비슷하게 붙었죠. 3개월은 코스피 6.81%, 코스닥 14.06%, 아직도 2배가량 코스닥이 앞서고 있고 상승률을 둘 다 많이 깎아먹었죠. 자, 이 일주일 동안 쌓아온 것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버리는 하락 갭이 지금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그 1,430원 라인 못 깬 게 거기서 결국 갈렸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는 밑이 붕괴됐는데 원달러 환율은 이게 외국인 매수세가 안 붙어줘가지고 1,430원을 확 깨지를 못하니까 결국 1,430원에서 급등하면서 쌍바닥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1,450원으로 순간적으로 20원이 폭등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랑 코스피 차트랑 완전 데칼코마니로 여러분들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그 그림처럼 완전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벌써 1,300억 팔고 있죠. 결국에는 그 시점에서 2,700을 앞두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1,430원 거기서 외국인 순매수 한 번만 나왔으면 됐는데 그 한 번이 안 나와주네요. 그래서 2월 20일부터 지금 1, 2, 3, 4, 5, 6, 7, 7일 연속 순매도인데 지금 쌓인 금액만 해도 한 1조 5천억 원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순매도가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타버렸기 때문에
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순매도가 다시 달릴 확률이 높아졌다.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나와버렸네요. 좀 아쉽고요. 지금 그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면은 다 초토화네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오션하고 카카오가 살짝 강보합이었는데 다시 다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20위 안에는 단 한 개의 종목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방금 전까지 하나오션이랑 카카오가 플러스였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나마 나머지 종목보다는 20위 안에서 강한데 하나오션이 전신 대우조선해양이죠. 지금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도 지금 플러스인데 이 대우조선해양은 원래 잠수함 건조에 일가견이 있던 저 기업이었죠. 그래서 지금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에 뭐 지금 방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잠수함 쪽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타진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잠수함 건조의 능력 있는 하나오션에다가 물론 필리조선소도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범한 퓨얼셀 같이 수소 연료전지를 하면은 디젤을 쓰던 잠수함은 2일마다 바다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그럼 적에게 노출되겠죠. 잠수함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수소 연료 전지를 쓰면은 2주, 3주 동안 해저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지멘스랑 범한 퓨얼셀 세계에서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과 범한 퓨얼셀이 세트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지금 초토화인데 15위 SM 하나 딱 플러스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시스, 휴젤, 파마리서치는 이미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이 정도 나와서는 타격이 없고요. 어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맨날 뭐 샘 알트먼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인재가 없고 왜 공대만 가느냐. 공대만 공대를 가지 않는 게 그걸 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 다 의리예요. 성형외과, 피부과. 우리 100대 그 병원 발표가 됐는데 예. 6개 병원이 우리나라가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뭐 보여주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데려가서 파마리서치라던가 이 지금 휴젤이라던가 이런 데서 동남아 의사들, 동남아 피부과 관리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라이브로 지금 보여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점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유섭 위원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섹터별 상황 좀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다양한 섹터군들로 조금 투자 심리가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여러 섹터들로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그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8%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관세 충격은 물론이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속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연관돼서 유리기판 역시나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검색도 오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가 3% 이상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서 2차 전지도 오늘은 섹터 단에서는 파란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고체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최될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산업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에게도 전고체 기술력까지 이렇게 빼앗기게 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과연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퓨리오사 AI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섹터 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역시나 대만의 TSMC가 퓨리오사에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로는 그나마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요, 개장 직후에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요, 그렇게 매도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250억 원, 기관도 140억 원가량의 물량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구간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가 2% 이상 빠지고요. 기계도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음식료품 그리고 보험업종까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오늘 개장 직후에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 오늘도 견조합니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가 1.8%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출판 매체 복제 같은 조금 업종 단위 좀 작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테마주와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정치 일부 테마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떻게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테림 포장이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지금 그 택배 박스 같은 종이로 드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0%가량 상승, 정치 테마주죠. YG플러스 지금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베이비몬스터가 실적으로 찍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10%가량 상승하고 있고 유니온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10% 중국 추가 관세, 오늘 히토류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8% 상승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IT센 엔텍이 지금 30%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 어제 호실적 발표했고요. 소록스 24%가량의 급등세, BF팜텍도 지금 가격 제한폭 부근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닥에서는 상승률이 잡히고 있고요. 뚜렷한 주도 섹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온통 오늘은 파란 색깔이 그냥 다 도배를 하고 있는 거의 그런 분위기네요. 자, 이 전문가님 오늘 종목별 흐름 어떤 거 눈에 띄시나요? 이렇게 다 하락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만 한 1위부터 30위까지 보면 다 하락하는 날 여러분들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시장이 맥없이 빠질 때, 수급이 없이 그냥 반대급부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빠질 때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럴 때 잘 가는 종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적인 종목 말고 어떠한 재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좀 가나, 그 종목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오늘 세다면 결국에는 좀 좋은 장이 또 돌아온다면, 제가 예측하다시피 좋은 장이 온다면 그 종목들이 또 재장주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건 역시나 엔터 쪽입니다. 엔터 미디어 쪽이 가장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중국 한한령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고 원래 중국에서 한한령에 대해서 됐다 안 됐다 다시 갑자기 확 뒤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좀 복기를 해보면 현재 제가 그때도 탑3 시간에 한번 뉴스를 올렸던 것 같은데 철강 그런 중국 후판 있죠. 중국 후판에 우리나라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예,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옛날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와 또 단교를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철강에 대해서 특히나 조선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후판에 대해서 25% 35% 관세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은 약간 음반 제작을 하고 있는 뭐 하이브, SM, YG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뭐 아니면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좀 소형 종목,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을 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오늘 좀 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쪽을 좀 봤다면은 제가 봤을 때 또 오늘 코스피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역시나 배터리 쪽입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배터리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쪽 말고 전고체 배터리 쪽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왜 제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전기차 캐즘, 전기차 폭발 사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배터리라는 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결국엔 AI 하드웨어라고 하죠. 피지컬 AI라고 하죠.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로봇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두 시간 로봇이 활용을 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건비를 쓰는 게 낫겠죠. 근데
폭발 위험도 없고요. 사람이랑 밀접하면 폭발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게 배터리의 가장 약점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없으니까 폭발 위험이 없고 더군다나 일반 배터리보다 한 8배가량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 올라가는 섹터인 중국 한한령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쪽에서 전고체 관련된 그쪽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고체. 그래서 특히 이제 화학 쪽,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속해 있던 회사들이 업종 전환을, 뭐 업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그동안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분야로 사업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이쪽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 많이들 하더군요. 오늘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전고체 쪽 이런 쪽이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요즘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위원 특징 좀 한번 말씀 들어보죠. 네, 일단 아까 전에 그 오늘까지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드론쇼 코리아 열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산 백스코 근처에 계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카이가 3개 부스로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드론의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세따라는 기업이 참여 중이거든요. 아세따가 지금 드론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서 지금 테린 포장하고 이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테린 포장이 골판지를 대고 아세따가 지금 그 드론 골판지 드론을 만드는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면서 테린 포장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골판지 드론 어차피 부서져봐야 북한 포로들이 뭐 총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총알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값어치가 높겠죠, 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도 이제 만들어지는 재질과 재료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테린 포장이 오늘 포장재 그 관련주가 아니라 방산 드론 관련주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이제 사인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광물 쪽으로 그 광물이 지금 히토류를 트럼프 노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히토류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은 모르겠는데 히토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파본 적이 없고 얼마가 매장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유니온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이 2025년도 1월 16일 날 대동공업 홈페이지 뉴스에 대동이 우크라이나의 트랙터 수출 본격 개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동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1월 달부터 트랙터가 수출 본격 출하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그 논밭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망가졌어요. 결국에 트랙터 이항기, 대동에서 만드는 이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기계 쪽도 있지만 오늘은 농기계 쪽으로 대동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걸 이어가자면 뷰티 관련주인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파마리서치나 휴젤이나 지금 뭐 클래시스나 홈페이지에서 IR 활동하는 거 보시면 뭐 브라질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가서 각국 의료진들이나 거기 미용 의료사들 초대해가지고 몇백 명씩 호텔에다가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주면서 하잖아요. 거기 항상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나라의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거를 제일 잘 다루는 의사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앞에서 시연을 보여줘요. 예전에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래서 재미를 엄청 봤거든요. 라이브 서저리로 오스테 임플란트를 직접 박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면은 거의 연예인 쳐다보듯이 봅니다. 동남아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술을 가진 최고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기술도 최고인 그 사람들이 쓰는 게 도대체 뭔지 너무나 궁금하고 연예인 바라보듯이 보기 때문에 계속 선순환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아, 한국 거가 최고다. 저거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 선순환은 굉장히 우리나라 뷰티 관련주가 가는 큰 모멘텀이라는 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키포인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네, 2월 달 마지막 날 상당히 좀 우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면 2월 달 내내 일봉으로 따져도 양봉의 개수가 많았고 그다음에 월봉으로 따져도 결국에 오늘 좀 떨어지겠지만 양봉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의 상승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코 이렇게 하루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가 또 끝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정상화가 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 미용, 성형, 그것이 정답이다. 우리나라가 오픈 AI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AI 관련주에서 숭늉을 찾기보다는 제일 잘하는 것에서 찾는 게 낫죠. 지금 보시면 제일 잘하는 게 신고가를 가 있지. 네이버, 카카오가 가는 배경이 뭐였죠? 아,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AI도 되니까 네카오가 간다. 이 논리죠. 그러니까 네카오는 정고점을 못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것에서 신고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 생각하고는 완전 이율 배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비판은 그 기사의 댓글에 다세요. 아니면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산업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던가. 여기서는 그냥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미용, 성형.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고가 간 종목들은 다 미용, 성형주.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해서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AI 관련된 내러티브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알툴주로 대표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버티컬 AI로 변신 중인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5년도에는 신사업인 AI 관련된 휴먼 사업에 일단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펩소 AI 같은 경우에 동사의 플랫폼인데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출시한 AI 서비스들로 인해서 25년은 펩소 AI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올해 기준 온기로 한 6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데 25년 연결 기준 매출 1,233억 정도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AI 휴먼 서비스는 최근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빠른 속도로 성장 가능한 분야로 시장에 좀 알려져 있고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일단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동사의 주가를 좀 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LMM 모델인 앨런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유저를 보유한 알툴드 서비스 내 검색 엔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레퍼런스 활용이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중요한데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미국의 대장주인 팔란티어가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조정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휴먼 사업부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점 체크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난번 저점 부분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는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또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인사의 말에서 투자 전략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우선 방송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권한 SK하이닉스 부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예. HBM의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판도를 확 바꿔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좀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인지하고 있었냐면 IT 업계는 정말 잠깐 졸아도 순식간에 이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체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뭐 D램에서 부동의 1위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성형 AI, 오픈 AI가 이제 챗GPT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이렇게 시장에서 쳐다봤을 때 그것이 HBM이었습니다. HBM인데 HBM은 이제 D램을 8개를 쌓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D램 시장에서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니까 HBM에서 삼성전자 1위 아니야? 엔비디아가 당연히 삼성전자 D램을 갖다 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HBM을 갖다가 납품을 못했고 그럼 누구 걸 갖다 썼냐? SK하이닉스 걸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3년도에 이제 그 주가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당시에는 40% 좀 넘었고 SK하이닉스 80%.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D램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그때 이미 추월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뭐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턱밑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좀 시류에 맞지 않는 기사고 오히려 투자자들을 갖다가 이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좀 뭐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있는 SK하이닉스의 그 엔비디아에 있는 고가 칩을 SK하이닉스가 독점을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엔비디아도 칩이 여러 개 있어요. H100이 있고 그다음에 H800이 있고 H20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칩은 H100이고 그 H800은 무엇이냐? 중국에다 납품하는 약간 중저가예요. 근데 중저가 그것마저 전임 바이든 정부가 야 이것 갖고 그 미국 애들, 중국 애들이 그 생성형 AI 하면 어떡하냐라고 뒤늦게 부랴부랴.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할 수 없이 더 사양을 낮춘 게 H20. 그러니까 H20과 H800은 H100보다는 중저가고 사양이 낮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어요. 납품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H100에 필요한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수익률이 뒤집히면서 사실 매출이나 시장의 대우나 시장 위상도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영원할 것 같아도 삼성전자를 뒤집었다. 그래서 주가 수익률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8% 떨어지고 있긴 하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떨어지긴 하지만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는 3분기 이미 3조 이상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했고 매입한 자사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이제 30%고 엔비디아는 뭐 67% 오늘 또 오늘 엔비디아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어떤 그 위상의 그 반전은 아까 말씀드린 HBM의 고가의 엔비디아의 HBM 고가 엔비디아 칩에 누가 짝이 되는 HBM 납품하느냐 여부가 이제 그 위상을 바꿨다. 그래서 위상을 바꾼 것은 수익률 차이를 바꿨고 수익률 차이를 바꿨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 연연하면 안 된다. 제가 사실 방송에서 숫자를 말씀드렸거든요. 더 이상 삼성전자가 옛날 삼성전자가 아니니까 그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파시고 사실 지금이 어떻게 팔아야 될 마지막 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판 종목을 갖고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몇 번 말씀드린 것을 만약에 제 1년 전에 제 말을 듣고 많이 따르셨다면은 수익률이 그러니까 막 1억을 넣었으면 삼성전자는 지금 20% 넘게 마이너스니까 8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억 3천이 되고 5천만 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유연한 사고방식, 선입관이었고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난 어떤 사고방식을 갖다 요구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간 그 차이가 꽤 나네요. 예, 그 예.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주가의 차이가 그렇게 벌어진 거는 HBM의 양산과 개발에 있지 않나라는 예. 근거를 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투자수첩 말말말이다 보니까 오늘은 한권한 SK 하이닉스 부사장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 세력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좀 만든 예. 결과 실적 부분을. 근데 어찌됐건 그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양산을 맞추고 싶지 않다 이런 예.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는 그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수요를 따라가는 게 예.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이거는 이제 과거 일을 복귀하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이제 그 저기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제 그 왜 납품을 못했느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당시 이제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그 HBM 팀을 갖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왜 해체를 시켰느냐? 아니 여기다 인원을 배치하고 자금도 지원했는데 돈을 못 벌지 않느냐라고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SK하이닉스도 사실 눈에 말씀드리면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비해서는 뭐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이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 메모리만 봤을 때 그 정도의 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SK하이닉스 수장들은 야,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 뭐 거기에다 인건비 투자하고 너네가 장비 사줄 수는 있어. 라고 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그 사업팀을 해체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여파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성형 챗GPT가 나오면서 HBM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SK하이닉스도 부랴부랴 원래 하나의 테스트 배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부랴부랴 갑자기 양산제 이게 진짜 돈이 된다라는 거니까 부랴부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멘트를 지금 한국은 부사장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욕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사에서 눈치밥 먹었겠죠. 아무래도 야 위에서는 괜찮아 사업팀 계속 가 이렇게 했겠지만 아무래도 돈 못 버니까 눈치밥 보이는 게 사업에서는 기업이 당연합니다. 그럼 눈치밥을 벗어나서 시장에서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아마 이제 양산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폭증을 하면서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오직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이제 좀 이따 엔비디아 설명 좀 더 드리겠지만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지만 엔비디아의 H배, 호퍼, 그 다음에 차세대 블랙웰 B 이 시리즈가 블랙웰 시리즈가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 블랙웰 시리즈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짝이 되는 메모리, HBM이 있어야 된다. HBM 누가 공급하느냐? SK하이닉스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그럼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엄청난 요구에 따라서 그 공장을 갖다 가동해야 되고 일부 원래 예정됐던 공장 가동 라인을 바꾸고 이 바꾼다는 게 우리가 이사 한 번 하더라도 우리가 살던 집을 갖다가 다른 데 이사하면은 2, 3일간 일주일간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공장을 갖다가 엄청 첨단 공장 그리고 이제 그 10에 한 마이너스 9승 정도의 진공을 갖다 유지해야 되는 그런 라인도 있는데 그거 다시 다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우리가 해냈고 지금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SK하이닉스가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 버전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양산 못 해준다. 엔비디아 주가 폭락합니다.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SK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 이익률도 SK하이닉스가 적어도 HBM을 엔비디아 공급하는 그 고가의 매출 이익률만 보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 50% 마진 남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꿈의 마진율인데 그건 작년까지고 올해 들어서는 60% 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매출 이익률이 뭐 70%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한테 야 우리한테 좀 더 챙겨줘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영업이 60% 넘는다. 이거는 정말 꿈의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수행을 하고 완성을 하면서 올해도 투자자들에게 꿈의 수익률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나중이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의 HBM은 좀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그럼 인류 문명사에 그 생성형 AI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관건은 오늘 SK하이닉스가 3, 4% 밀리는 이유도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영향인데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다고 보십니까? 뭐 엔비디아부터 말씀해 주시면. 결국 이제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여러분들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비슷한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매출과 그다음에 다 맞았고 시장을 갖다가 상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 떨어졌냐? 그때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은 넘었지만 매출 성장률이 좀 줄고 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매출 성장률이 뭐 40%, 50%씩 나는데 그때는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 가속도가 꺾이고 있다. 속도는 여전한데 가속도 꺾여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작년 여름에도 한 엔비디아 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와 이 생성형 AI 챗GPT는 인류 문명사적인 마치 제가 무엇과 어떤 비즈니스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같은 파급 효과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이메일로 우리가 우편국이 필요 없어.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 문서를 갖다가 보내면 받을 수 있어. 이것만으로 너무 놀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충격받았던 것은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그 사교육을 갖다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굴지의 그 최고의 어떤 강사들을 지방에서나 다른 외곽에서도 돈만 내면 인터넷 강의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메가패스를 엄청나게 깔았죠. 그것이 우리가 단순한 충격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장 중요했던 시스코의 라우터 장비가 있는데 라우터 장비가 시스코가 아니라 그 당시에 독점 공급하면서 시스코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때도 자본이 있었다. 중간중간에 1년에 2번의 자본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다 인터넷 초고센터에 깔리기 전까지는 시스코의 주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엔비디아 주가는 25년도까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사실 그 잡음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번에 잡음은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어제 호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의 총 매출 이익률, 총 매출 이익률은 약간 이익률과 다른데 왜 약간 이익률과 다르게 접근하게 됐냐? 엔비디아는 제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 도우면 TSMC 넘겨주면 설계 도면과 요구하는 스펙을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 그들이 만들어서 그 고가의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럼 엔비디아를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관점에서 총 매출 이익률이라는 걸 보는데 총 매출 이익률이 이번에 어제 발표한 실적을 보면 74%. 근데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거의 79%.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출 이익률이 떨어졌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업도 아니고 제조사인데 어쨌건 제조사의 총 매출 이익률이 70% 넘는다. 이거 꿈의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주가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의 정규 시장이 끝나고 시간에 거래, 왜냐면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서부에 있으니까 그들 워킹타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시장에서 장마감한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하니까 처음에 시간에 거래 올라갔다가 총 매출 이익률이 꺾였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내려갔고 오늘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8%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생성형 AI의 수요가 줄었느냐? 우리는 아직도 풍성하게 잘 일상을 쓰고 있느냐? 아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와의 칩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그 엔비디아 여파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주가 떨어진 것이 더 떨어진다 생각하고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기회냐?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시장이 종종 오판을 하거든요. 아주 1년에 한 2-4차 오판을 합니다. 그런 오판이라고 확신이 들면 이때 내 자녀 자금,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총 투자 금액의 20%는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이게 시장 오판이 생기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언제 회수하느냐? 오판 해소됐다.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마 조만간 다음 주에 아마 해소될 거예요. 트럼프 관세와 무관하게. 그러면 그때 해소가 되면 그때 20%를 갖다가 다시 회수하시는 전략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 센터 임대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슈, 이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한 이틀 전에 그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랑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고객은 누구냐? 오픈 AI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생장 챗GPT를 실제로 어디서 만들어서 고객의 요구를 갖다가 결과물 내주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예요. 근데 오픈 AI가 독자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구축하고 있으니까 조금 회수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분석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올해초가 아니고 트럼프 정부 임기 시작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손정일 사장이랑 오픈AI 샘 올트만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AI가 우리 독자적으로 5천억짜리, 와 어마어마하죠? 5천억짜리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전망 때문에 좀 수요가 꺾이지 않나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무엇이냐? 올해 800억 달러의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AI가 아니어도 수요는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면 뭐 SK하이닉스도 대량 양산 이런 거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네요. 예, 그런 부분으로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와 함께 분석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환율이 지금 1,453원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오전장 구체적인 전략까지 더해서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